12. 로잘리는 일주일 만에 페풀성 사람과 집안일에 대한 정권을 쥐었다. 잔느는 체념하고 수동적으로 따랐다. 쇠약해진 그녀는 예전에 그녀의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다리를 끌며 하녀의 부축을 받고서 밖으로 나와 느린 걸음으로 산책했고, 로잘리는 그녀를 병든 아이처럼 다루며 투박했지만 다정한 말로 잔소리도 하고 격려도 했다. 두 사람은 언제나 옛날 얘기를 했다. 잔느는 눈물이 맺혀 목이 메었고, 로잘리는 무심한 시골 사람들이 태연한 말투로 얘기했다. 늙은 하녀는 해결되지 않은 이자 문제에 대해 여러 차례 얘기하면서 이런 일에 무지한 잔느가 아들에 대한 수치심 때문에 감추고 있는 서류를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그러곤 로잘리는 일주일 동안 매일 팩항에 가서 자신이 잘 아는 공정인에게 일 처리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어느 날 저녁 여주인을 침대에 들게 한 뒤 그녀는 머리맡에 앉아서 불쑥 말했다. 이제 자리에 누우셨으니 마님 얘기 좀 하시지요. 그러곤 상황을 설명했다. 모든 걸 해결하고 나면 연간 수입이 대략 7천에서 8천 프랑가량 남을 것이다. 그것뿐이었다. 잔느가 대답했다. 어찌겠니? 난 오래 살 것 같지 않구나. 그 정도면 충분할 거야. 그러자 로잘리가 화를 냈다. 마님께는 그러실지도 모르지요. 그렇지만 폴 도련님에게는 아무것도 안 남기실 겁니까? 잔느가 소스라치며 말했다. 제발 그 아이 얘기는 하지 말아줘. 그 생각만 하면 너무 괴로워. 오히려 그 얘기를 해야겠어요. 잔느 마님은 정직하지 않으세요. 도련님은 허튼 짓을 합니다. 그렇지만 항상 그러진 않을 겁니다. 게다가 결혼도 할 테고 아이도 낳겠지요. 아이들을 기르려면 돈이 필요할 겁니다. 제 말 잘 들어보세요. 페풀성을 파시면. 잔느는 벌떡 일어나 침대에 앉았다. 페풀을 팔라고? 그런 생각을 해? 그건 절대 안 돼. 그러나 로잘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래야 하기 때문에 팔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계산과 계획과 이유를 설명했다. 그녀가 찾아낸 구매자에게 일단 페풀성과 성에 딸린 농장 2개를 팔고 나면 생 네오나르에 있는 농장 4개는 지킬 수 있을 테고, 그 농장들이 저당에서 풀리면 8,300프랑의 수입이 될 것이라는 얘기였다. 1년에 1,300프랑은 재산의 수리와 유지를 위해 따로 떼어 놓을 테고, 그러면 7,000프랑이 남을 텐데 그 중 5,000으로 한 해의 지출을 충당할 것이다. 그리고 2,000은 앞날을 대비해 저축할 것이다. 그녀가 덧붙였다. 나머지는 모두 먹혀버려 끝났어요. 열쇠는 제가 가지고 있겠어요. 아시겠어요? 폴 도로님에게는 아무것도 드리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지막 한 푼까지 다 가져갈 겁니다. 조용히 울고 있던 잔느가 중얼거렸다. 그런데 그 아이가 먹을 게 없다면 어떡하지? 배가 고프면 이 집에 와서 먹으면 될 겁니다. 여기에는 언제나 도련님을 위한 침대와 음식이 있을 테니까요. 마님께서 처음부터 한 푼도 주지 않았더라면 그 모든 어리석은 짓을 저지르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렇지만 그 아이는 빚을 졌고 불명예스러운 꼴을 당할 뻔했어. 마님께 더 이상 한 푼도 없다면 도련님이 더는 빚을 지지 않을까요? 마님께서 지불해 주신 건 잘하셨어요. 그렇지만 더 이상은 안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제 주무세요, 마님. 그녀는 나갔다. 잔느는 페프를 팔고 자신의 온 삶이 결부되어 있는 이 집을 떠나 어디론가 간다는 생각에 마음이 뒤숭숭해서 잠을 이루지 못했다. 이튿날 로잘리가 방으로 들어서는 걸 보고 잔느가 말했다. 얘야, 나는 여기서 멀어진다는 결심을 할 수가 없구나. 그러나 화녀는 화를 냈다. 그렇지만 그래야만 해요, 마님. 공정인이 곧 성을 사고 싶어하는 사람과 함께 올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4년 후에는 순무 한 뿌리도 남지 않게 될 거예요. 잔느는 기운 없이 같은 말만 반복했다. 난 못해, 절대 못해. 1시간 뒤 우편 배달부가 폴의 편지를 한 통 가져왔다. 또 1만 프랑을 요구하는 편지였다. 어떻게 하지? 넋이 나간 잔느가 로잘리와 의논했다. 로잘리는 두 팔을 쳐들고 말했다. 제가 뭐라고 했어요, 마님? 제가 돌아오지 않았다면 두 분 모두 벌써 빈털터리가 되셨겠어요. 잔느는 하녀의 의지에 굴복해서 아들에게 편지를 썼다.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이제 너를 위해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나. 너는 나를 파산으로 내몰았어. 이제 페풀까지 팔 수밖에 없는 지경이 되었어. 그렇지만 너가 참으로 고통을 안겨준 늙은 어미 곁으로 피신하고 싶다면 언제라도 내가 너의 안식처를 마련해 둘 거라는 건 잊지 말렴. 잔느. 공정인이 제당업사였던 조프랭 씨와 함께 왔을 때 잔느는 직접 그들을 맞이해 성을 세세히 둘러보게 안내했다. 한 달 뒤 그녀는 매매 계약서에 서명을 했고 동시에 고데르빌 근처 바트빌이라는 마을의 몽트빌리
몽트빌리의 도로에 위치한 작은 평민집을 한 채 샀다. 그리고 저녁까지 그녀는 비탄에 잠긴 채 비통한 마음으로 혼자서 어머니의 산책로를 거닐었다. 지평선의 나무들의 플라타나스 아래 놓인 벌레 먹은 벤치에 너무도 잘 알아서 그녀의 눈과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것 같은 그 모든 사물의 숲에 그녀가 참으로 자주 앉았던, 그리고 진류행이 죽던 그 끔찍한 날 푸르빌 백작이 바다를 향해 달려가는 걸 본 황야 앞 잡목님의 자두 기대고 앉았던 늙은 너름나무 둥치에 그 친근한 정원에 울먹이며 절망에 찬 작별 인사를 했다. 로잘리가 와서 그녀의 팔을 부축해 억지로 집 안으로 데려갔다. 25살의 키 큰 농부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마치 오래전부터 아는 듯이 친근한 말투로 그녀에게 인사를 했다. 안녕하세요, 잔나마님. 건강은 어떠세요? 어머니가 절대로 이사를 도우러 오라고 하셨어요. 가져가실 것을 알고 싶어요. 농사일에 방해가 되지 않게 틈틈이 옮겨가겠습니다. 그는 로잘리의 아들, 진류행의 아들, 폴의 형제였다. 그녀는 심장이 멎는 것만 같았다. 그러면서도 그 청년을 끌어안고 싶은 마음이었다. 그녀는 청년을 바라보며 자기 남편을 닮았는지 아들을 닮았는지 살폈다. 그는 얼굴이 붉고 건장했으며 엄마를 닮아 파란 눈의 금발이었다. 그렇지만 진류행을 닮기도 했다. 무엇이 닮은 걸까? 어떤 것이? 딱히 알 수는 없었지만 전체적인 용모에 닮은 데가 있었다. 청년이 다시 말했다. 당장 일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나 새집이 아주 작아서 그녀는 아직 무엇을 가져가야 할지 결정하지 못했다. 그래서 주말에 다시 와달라고 부탁했다. 그 후 그녀는 이사에 몰두했는데 그 일은 기대할 것도 없는 울적한 그녀의 삶에 슬픈 기분 전환거리가 되었다. 그녀는 이방저방 다니면서 특별한 사건을 떠올리는 가구들을 찾았다. 어려서부터 알아서 기쁨이나 슬픔의 기억이, 우리 역사의 날짜들이 결부된 가구들, 달콤했거나 어두웠던 우리의 시간을 함께 해온 말없는 동료들, 우리 삶의 일부가, 아니 거의 우리의 존재 일부가 되어버린 친구 같은 가구들, 우리 곁에서 낡고 늙어서 군데군데 구멍나고 안감이 뜯기고 이음새가 흔들거리고 색깔이 바랜 친구 같은 가구들을 찾았다. 그녀는 중대한 결정을 내릴 때처럼 마음이 흔들려 자주 망설였고 종종 결정을 번복했으며 안락의자 둘과 오래된 책상과 낡은 작업대를 비교해가며 가구를 하나씩 골랐다. 서랍을 열어보고 기억을 떠올리려고 애쓰기도 했다. 그러다가 그래 이걸로 할래 하고 결정하면 그 물건을 식당으로 내려보냈다. 그는 자기 침실의 모든 집기를 간직하고 싶었다. 침대, 양탄자, 주식에 할 것 없이 전부. 거실의 의자 몇 개도 골랐는데 여우와 황새, 여우와 까마귀, 매미와 개미, 슬픈 외가리 등 그녀가 어린 시절부터 좋아한 그림이 그려져 있는 의자들이었다. 그녀는 버리고 떠날 그 집 구석구석을 돌아보다가 하루는 다락에 올라갔다. 그리고 깜짝 놀라서 그 자리에 멈춰 섰다. 그곳엔 온갖 종류의 물건이 뒤죽박죽 가득했다. 부서진 물건들, 그저 더럽혀진 물건들, 왜 올라와 있는지 모를 물건들, 실정이 났거나 다른 물건으로 대체되어 올라온 물건들이었다. 옛날엔 알았는데 갑자기 사라져 생각지 못했던 구질구리한 물건들이 보였다. 그녀의 손때가 묻은 하찮은 물건들, 그녀 곁에서 15년 동안이나 굴러다녔던 낡고 사소한 물건들, 그녀가 매일 보면서도 의식하지 못했던 물건들, 처음 도착했을 때 놓였던 자리를 완벽하게 기억하고 있는 더 오래된 다른 물건들 옆에서 문득 발견한 그 물건들은 잊었던 정인처럼 다시 만난 친구처럼 벼랑간 중요한 의미를 띄었다. 그 물건들은 오랜 세월 만났어도 서로를 드러내지 않다가 갑자기 어느 날 저녁 사소한 얘기를 하다가 끝없는 수다를 늘어놓게 되고 생각지도 않게 마음을 털어놓게 된 그런 사람들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이 물건 저 물건으로 옮겨다니며 혼자 말을 했다. 맞아. 결혼식 며칠 전 어느 날 저녁에 내가 저 중국 찻잔을 떨어뜨려 금이 갔지. 아, 여기 어머니의 작은 초롱도 있고 아버지가 빗물에 불은 나무 울타리를 열려다가 깨뜨린 지팡이도 있네. 그곳엔 그녀가 알지 못해서 아무 기억도 떠오르지 않는 물건도 많았다. 조부모님이나 정조부님으로부터 내려온 제 시대가 아닌 다른 시대로 유배된 것 같은 먼지투성이의 물건들, 버려져서 슬퍼 보이는, 누구도 그 물건들의 역사와 모험을 알지 못하는, 누가 그 물건들을 골랐고 구매해서 소유하고 사랑했는지 아무도 보지 못한, 그 물건들을 친근하게 다룬 손을, 기쁘게 그 물건들을 바라본 눈을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는 물건들이었다. 잔느는 그 물건들을 만져보고 뒤집어 보며 쌓인 먼지에 손가락 자국을 남겼다.
그녀는 그렇게 지붕에 끼워진 몇 개의 작은 유리창으로 들어오는 생기 없는 햇빛을 받으며 그 물건들 틈에 머물렀다. 발이 3개뿐인 의자들을 세심하게 살펴보며 떠오른 게 없는지 찾았고 본 적 있는 것 같은 놋대야 우그러진 발날로 쓸모없어진 부엌 도구들을 꼼꼼히 살폈다. 그러곤 가져갈 것을 한 무덩이 골라놓고 다시 내려와서 로잘리에게 그걸 가져오라고 보냈다. 로잘리는 화를 내며 그 잡동사니들을 갖고 내려오길 거부했다. 그러나 전과 달리 아무런 의지도 보이지 않던 잔느가 이번만큼은 고집을 부렸다. 로잘리는 따라야만 했다. 어느 날 아침 줄리앵의 아들인 청년 농부 더니 로코크가 수레를 가지고 와서 첫 번째 이삿짐을 날랐다. 내린 가구를 놓여야 할 자리에 제자리에 놓는지 지켜보기 위해 로잘리가 따라갔다. 혼자 남은 잔느는 발작 가득 지독한 절망에 사로잡혀 성의 저방을 배회하며 양탄자의 크고 흰 새들, 낡은 촛대들이며 가져갈 수 없는 모든 것을, 마주치는 모든 것을 격앙된 사랑의 충동으로 끌어안았다. 그렇게 눈물을 펑펑 흘리며 미친 듯이 이방저방을 돌아다니다가 바다에 작별 인사를 하려고 밖으로 나갔다. 9월 말 무렵이어서 낮게 들이온 잿빛 하늘이 세상을 무겁게 짓누르는 것처럼 보였다. 누르스름한 슬픈 물결이 끝없이 펼쳐졌다. 그녀는 괴로운 생각을 떠올리며 절벽 위에 오래도록 서 있었다. 그러다가 어둑해지자 그동안 살면서 겪은 더없이 큰 슬픔들을 그날 하루에 다 겪고 집으로 돌아왔다. 로잘리는 이미 돌아와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도로와 접해 입지 않은 이 큰 성보다 새 집이 훨씬 더 유쾌하다며 좋아했다. 잔느는 저녁 내내 울었다. 성이 팔렸다는 사실을 안 뒤로 소작인들은 그녀에게 꼭 필요한 존중만 보였고 저들끼리는 딱히 이유는 알지 못한 채 잔느를 미친 여자라고 불렀다. 아마도 촌부들 특유의 본능으로 점점 커져가는 그녀의 병적인 감상, 지나친 몽상, 불행에 휘둘린 가련한 영혼의 혼란을 감지했기 때문일 것이다. 새 집으로 떠나기 전날 그녀는 우연히 마구간에 들어갔다. 어리렁거리는 소리를 듣고 소스라치게 놀랐다. 몇 달째 그의 생각하지 못했던 마사크르였다. 동물의 수명을 넘긴 나이가 되어 앞도 못 보고 몸까지 마비된 녀석은 리리비인이 잊지 않고 돌봐줘서 집더미에서 살고 있었다. 그녀는 녀석을 품에 안고 집으로 데려갔다. 큰 술통만큼이나 몸집이 큰 녀석은 뻣뻣한 다리를 벌린 채 질질 끌며 겨우 걸었고 나무로 만든 장난감 개처럼 젖었다. 마지막 날이 밝았다. 잔느는 자기 침실의 가구를 몽땅 치웠기에 예전에 진류행이 있었던 방에서 잤다. 그녀는 마치 장거리 달리기라도 한 사람처럼 지친 몸으로 숨을 헐떡이며 침대에서 빠져나왔다. 가방과 나머지 직비들을 실은 마차가 이미 마당에 준비되어 있었다. 여주인과 하녀를 실어갈 이륜 포장마차가 뒤에 메어져 있었다. 시목 영광과 니디빈만이 새 주인이 올 때까지 남아있을 것이다. 그러고 나면 그들은 잔느가 챙겨준 연금을 가지고 친척 집으로 갈 것이다. 그들에겐 따로 모아둔 돈도 있었다. 이제는 쓸모없이 수다스럽기만 한 아주 늙은 하인들이었다. 아내를 얻은 마리우스는 오래전에 집을 떠나고 없었다. 8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했는데 바닷바람을 내쫓은 차가운 보슬비였다. 집마차 위에 포장을 씌워야 했다. 나무에서 벌써 낙엽이 떨어져 날고 있었다. 부엌 식탁 위에 놓인 카페오레잔에서 김이 나고 있었다. 잔느는 자기 잔 앞에 앉아 홀짝홀짝 마시기 시작했다. 그러다 일어서더니 말했다. 가자. 그녀는 모자를 쓰고 쇼를 걸쳤고 로잘리가 고무장화를 챙겨주는 동안 목맨 소리로 말했다. 생각나지? 우리가 여기 오려고 루앙을 떠날 때도 비가 내렸지. 그녀는 경련이 일어나서 두 손을 가슴에 얹더니 쓰러져 의식을 잃었다. 그리고 1시간 넘도록 죽은 듯이 누워있었다. 얼마 후 눈을 다시 뜬 그녀는 발작하듯 몸을 들썩였고 눈물을 쏟았다. 마침내 조금 진정되었을 때는 너무 기운이 빠져 일어설 수조차 없었다. 출발을 늦추었다가 또다시 발작이 일어날까 겁이 난 로잘리가 아들을 데리러 갔다. 둘이서 잔느를 붙들고 들어 올려 마차에 태우고 밀랍 입힌 가죽을 씌운 나무 의자에 앉혔다. 그리고 늙은 하녀는 잔녀 옆에 타서 잔느의 다리를 덮어주고 큰 외투로 어깨도 덮어주었다. 그리고 머리 위로 우산을 펼쳐들고 외쳤다. 더니, 얼른 가자. 청년은 어머니 곁에 올라타서나 자리가 없어서 엉덩이를 반만 걸친 채 말을 빨리 몰았다. 말의 불규칙한 속보에 두 여자의 몸이 벌쩍 뛰어오르곤 했다. 마을 모퉁이를 돌자 도로를 이리저리 걷고 있는 사람들이 보였다. 톨비악 신부였는데
이들이 떠나는 걸 지켜보고 있었던 모양이었다. 그는 걸음을 멈추고 마차가 지나가게 비켜섰다. 물이 옷에 튈 까봐 한 손으로 사제복을 들고 있어 검은색 양말을 신은 깡마른 두 다리와 진흙투성이의 커다란 구두가 드러났다. 잔느는 그와 눈길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눈을 내리깔았다. 모르는 게 없는 로잘리는 버럭 화를 내며 중얼거렸다. 흉악한 놈, 흉악한 놈. 그러더니 아들의 손을 잡고 말했다. 채찍으로 한 대 후려쳐버려. 아들은 사제 옆을 지나갈 때 전 속력으로 달리고 있던 마차의 바퀴 자국 안에 갑자기 떨어지게 하여 진흙탕을 사제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뒤집어 씌웠다. 로잘리가 흡족한 얼굴로 뒤를 돌아보며 그에게 주먹질을 해 보였고 그러는 동안 신부는 큰 손수건으로 몸을 닦았다. 5분쯤 달렸을 때 잔느가 갑자기 외쳤다. 마사크르를 잊었어. 멈춰 서야만 했다. 더니가 내려 개를 찾으러 달려갔고 그동안 로잘리가 고삐를 잡았다. 청년은 털이 빠져 흉한 몰골의 큰 짐승을 품에 안고 다시 나타나서 두 여자의 치마폭 사이에 개를 내려놓았다. 13. 마차는 2시간 뒤 방추형으로 가지가 잘린 배나무 과수원 한가운데 대로변에 자리한 작은 벽돌집 앞에 멈춰섰다. 인동 등굴과 참어아리가 뒤덮인 격자형 정자 4개가 정원의 네 모서리를 이루고 있었고 과실수가 가장자리를 두른 좁은 길이 작은 텃밭 사이로 나 있었다. 아주 높은 생울타리가 그 소유지를 사방에서 에워싸고 있었고 이웃 농가와의 사이에 밭 하나가 있었다. 도로변에서 100보 정도 앞쪽에는 대장간이 있었다. 가까운 다른 집들은 1km 정도 떨어져 있었다. 주변 전망은 코어 지방의 들판으로 펼쳐져 있었고 드문드문 농가들이 보였으며 두 줄로 늘어선 키 큰 나무들이 사과나무가 심어진 뜰을 사방에서 에워싸고 있었다. 잔느는 도착하자마자 쉬고 싶었지만 다시 몽상에 빠질까 겁낸 로잘리가 그러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다. 고데르빌의 목수가 설비 작업을 하려고 와 있었다. 그들은 마지막 마차가 오기를 기다리며 먼저 가져온 가구들을 옮기기 시작했다. 오래 생각하고 많이 고심해 봐야 하는 엄청난 작업이었다. 1시간 뒤 마차가 울타리 앞에 도착해 비를 맞으며 짐을 내려야 했다. 밤이 되었을 때도 집안에 여기저기 물건이 쌓여 있어 완전히 엉망이었다. 잔느는 기진맥진해서 눕자마자 잠이 들었다. 이어지는 며칠 동안 그녀는 일에 짓눌려 감상해질 시간이 없었다. 아들이 그곳으로 돌아오려라는 생각이 떠나질 않아 새 집을 예쁘게 꾸미는 데서 어느 정도 즐거움을 느끼기도 했다. 예전 침실에 걸렸던 융단들은 식당 겸 거실에 걸렸다. 그녀는 2층의 방 2개 가운데 하나를 특별히 신경 써서 꾸몄다. 마음속으로 그 방에 플레이 방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잔느는 2번째 방을 썼고 로잘리는 위층의 다락 옆방에서 지내기로 했다. 정성껏 꾸민 작은 집은 예쁘장했고 잔느는 처음엔 그 집이 마음에 들었다. 뭔가 부족한 것 같긴 했지만 그게 무엇인지는 깨닫지 못했다. 어느 날 아침 백항의 공정인이 잔느에게 3,600프랑을 가져왔다. 쾌펄에 남겨둔 가구를 가구상이 쳐준 값이었다. 그 돈을 받으면서 그녀는 기쁨의 전율을 느꼈다. 남자가 떠나자마자 그녀는 서둘러 모자를 쓰고 그 뜻하지 않은 금액을 폴에게 보내려고 고데르빌로 가려 했다. 그런데 도로에서 서두르다가 시장에서 돌아오는 로잘리를 만났다. 하녀는 무언가 의심을 품었지만 바로 알아차리지는 못했다. 잔느가 그녀에게 아무것도 감출 줄 몰랐기에 곧 그 사실을 알게 된 하녀는 바구니를 바닥에 내려놓고 있는 대로 화를 냈다. 그녀는 두 주먹을 허리춤에 얹고 소리쳤다. 그리고 오른팔로 여주인을 붙들고 왼팔엔 바구니를 끼고서 여전히 화가 난 잿집을 향해 걸었다.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하녀는 돈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잔느는 600프랑을 남기고 주었다. 그러나 하녀가 그녀의 술수를 금세 꿰뚫어 보는 바람에 결국 돈을 전부 내놓아야만 했다. 그렇지만 로잘리는 그 돈을 청년에게 보내는 데는 동의했다. 며칠 뒤 아들이 감사 편지를 보내왔다. 사랑하는 엄마, 저희가 몹시도 궁핍한 처지였는데 제게 큰 도움을 주셨어요. 잔느는 바트빌에는 익숙해하지 않았다. 예전처럼 숨을 쉴 수 없는 것 같았고 더 외롭고 더 버림받고 더 몰락한 것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주변을 한 바퀴 돌아보러 나가서 베르네우 마을까지 갔다가 트루아마르를 거쳐 돌아왔고 일단 집에 돌아오면 마치 가봐야 할 곳이나 산책하고 싶은 곳에 들르는 걸 잊기라도 한 것처럼 나가고 싶은 욕구에 다 사로잡혀 다시 일어서곤 했다.
이런 일이 매일같이 되풀이 되었다. 그 기이한 욕구의 이유를 그녀는 알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무심코 떠오른 한 문장이 그 불안의 비밀을 드러내 주었다. 저녁 식사를 하려고 앉으면서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오, 바다가 얼마나 보고 싶은지 몰라. 그녀가 그토록 간절히 그리워한 건 바다였다. 25년 동안이나 가까이 지냈던 바다와 그 짠내 품은 공기와 성난 파도, 어리렁거리는 파도 소리, 세찬 바람이었다. 매일 아침 그녀가 페퍼의 창문 너머로 바라보던 바다, 밤낮으로 호흡했던 바다, 가까이에서 느껴온 바다, 의식하지 못한 채 사람처럼 사랑했던 바다가 그리웠던 것이다. 마사크르 역시 극도로 불안한 상태로 지냈다. 도착한 날 저녁부터 녀석은 부엌 찬장 아래 자리 잡고는 떠날 줄 몰랐다. 녀석은 온종일 그곳에서 이따금 희미하게 으르렁거리며 돌아 누울 뿐 거의 꼼짝하지 않았다. 그러나 밤이 되면 일어나서 정원문을 향해 벽에 부딪혀가며 몸을 끌고 갔다. 그러곤 밖에서 몇 분간 있다가 돌아와서 아직 따뜻한 화덕 앞에 엉덩이를 깔고 앉았고 두 여주인이 자러가면 울부짖기 시작했다. 녀석은 그렇게 밤새도록 구슬프고 애처로운 목소리로 울었고 이따금 1시간쯤 멈췄다가 더 비통한 소리로 다시 울기 시작했다. 녀석을 묶어서 집 앞에 둔 큰 통에서 지내게 했다. 그러다 녀석은 창문 아래에서 울부짖었다. 몸도 불편한 데다가 죽을 날도 멀지 않은 녀석을 다시 부엌으로 들였다. 늙은 개가 자기 집이 아니라는 걸 깨닫고 새 집이 어디인지 알려고 애쓰며 울부짖고 끊임없이 긁어대는 소리를 듣느라 잔느는 잠을 잘 수가 없었다. 무엇으로도 녀석을 진정시킬 수가 없었다. 보이지 않는 눈과 신체 장애에 대한 의식이 움직이는 걸 가로막기라도 하는지 녀석은 모든 생명체가 살아서 움직이는 낮 동안에는 내내 졸다가 모든 생명체를 장님으로 만드는 어둠 속에서만 살아 움직일 용기가 나는지 저녁만 되면 쉬지 않고 배회했다. 어느 날 아침 개는 죽어 있었다. 모두들 크게 안도했다. 겨울이 다가왔다. 잔느는 주체할 길 없는 절망이 엄습해 오는 걸 느꼈다. 예리한 고통이 아니라 구슬프고 음산한 슬픔이 마음을 비틀었다. 어떤 기분 전환도 그녀를 깨우지 못했다. 아무도 그녀에게 신경 쓰지 않았다. 문 앞의 대로는 오른쪽과 왼쪽으로 뻗어 있지만 언제나 거의 비어 있었다. 이따금 얼굴이 붉은 남자가 모는 이륜 경마차 한 대가 빠르게 지나가는데 바람에 부푼 작업복이 파란 공처럼 보였다. 때로는 느린 수레가 지나갔고 멀리서 농부 두 사람이 다가오는 것이 보이기도 했다. 남자와 여자였는데 지평선에서는 아주 작았다가 점점 커지더니 집을 지나가면 다시 작아져서 저 아래 바닥의 완만한 기복에 따라 오르락내리락 끝없이 뻗어있는 하얀 선 끝에서는 두 마리의 곤충 크기가 되었다. 풀이 다시 돋아나기 시작하자 짧은 치마 차림의 꼬마 여자애가 매일 아침 말라빠진 암소 두 마리를 끌고 울타리 앞을 지나갔다. 암소는 길의 도랑을 따라가며 풀을 뜯었다. 아이는 저녁에 똑같이 졸린 얼굴로 가축들 뒤에서 10분에 한 걸음씩 걸으며 돌아왔다. 잔느는 매일 밤 아직 페플에 살고 있는 꿈을 꾸었다. 그녀는 옛날처럼 아버지와 어머니와 함께 그곳에 있었고 때로는 리종 이모도 함께 있었다. 그녀는 이미 끝나서 잊고 있던 일들을 다시 했고 아델라이드 부인을 부축하고 산책로를 걷는 걸 상상했다. 그래서 잠에서 깰 때마다 눈물이 났다. 그녀는 항상 폴을 생각하며 궁금해했다. 그 아이는 뭘 할까? 지금 어떻게 지낼까? 이따금 내 생각을 할까? 농가 사이로 난 길을 천천히 거닐면 온갖 상념이 머릿속에 떠올라 마음을 어지럽혔다. 하지만 그녀는 무엇보다 아들을 빼앗아간 그 모르는 여자에 대한 억누를 길 없는 질투심에 괴로워했다. 오직 이 정오가 그녀를 붙들어 행동하지 못하게 아들을 찾아가서 집에 들어닥치지 못하게 가로막았다. 문 앞에 그 여자가 서서 이렇게 묻는 모습이 눈에 선했던 것이다. 여기 무슨 일로 오셨어요, 부인? 이런 만남의 가능성을 떠올리자 어머니의 자존심이 폭발했던 것이다. 어떤 과실도 오점도 없이 언제나 순결을 지켜온 여자의 고고한 자부심이 그녀를 화나게 했는데 마음까지 비겁하게 만드는 육체적 사랑의 불결한 교체에 굴복한 인간의 그 모든 비겁함에 점점 더 격분했던 것이다. 그 모든 더러운 성적 비밀들, 품위를 떨어뜨리는 애무들, 떼어놓을 수 없는 짝짓기에서 짐작되는 그 모든 비밀들을 생각하니 그녀에겐 인류가 추잡해 보였다. 봄과 여름이 다시 흘러갔다. 길어지는 비와 흐린 하늘, 먹구름을 동반한 가을이 돌아왔을 때
삶에 대한 지독한 권태가 엄습해서 그녀는 본래를 되찾기 위한 노력을 제대로 기울여 보기로 결심했다. 청년의 열정도 지금 좀 식었을 터였다. 그녀는 아들에게 눈물에 젖은 편지를 썼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 곁으로 돌아오길 애원한다. 생각해보렴. 나는 늙고 병든 채 1년 내내 하녀와 단둘이서 외롭게 지내고 있단다. 이제는 길가의 작은 집에서 살고 있어. 아주 쓸쓸하단다. 그렇지만 너가 온다면 모든 게 달라질 거야. 내겐 이 세상에 너뿐이야. 너를 못 본 지 벌써 7년이나 되었구나. 내가 얼마나 불행했고 마음을 얼마나 너에게 의지했는지 너 모를 거야. 너는 내 삶이었고 내 꿈이었어. 나의 유일한 희망이고 유일한 사랑이었어. 난 너가 이렇게 그리운데 넌 나를 버렸구나. 오 사랑하는 아들아, 돌아오렴. 돌아와서 나를 안아다오. 절망에 빠진 두 팔을 너에게 내미는 이 늙은 어미 곁으로 돌아오너라. 잔느. 며칠 뒤 아들이 답장을 보내왔다. 사랑하는 엄마, 저도 엄마를 보러 가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지만 돈이 한 푼도 없어요. 제게 돈을 조금 보내주시면 가겠습니다. 더구나 저도 가서 엄마를 만나고 엄마가 제게 바라는 것을 실현하게 해줄 계획에 대해 얘기하고 싶었어요. 제가 겪고 있는 힘든 시기에 함께 해준 제 동반자가 제게 쏟는 사심없는 애정은 여전히 한계를 모릅니다. 이렇게 충실한 이 여인의 사랑과 헌신을 공개적으로 인정하지 않고는 더 이상 지낼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예절 바른 여자이니 어머니도 좋아하실 겁니다. 그리고 교육도 잘 받았고 책도 많이 읽습니다. 이 사람이 제게 어떤 존재였는지 어머니는 짐작도 못하실 겁니다. 제가 감사의 마음을 이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다면 저는 짐승 같은 인간이 될 겁니다. 그러니 이 여자와의 결혼을 허락해 주기를 청합니다. 제 일탈을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어머니의 새집에서 모두 함께 살게 되길 바랍니다. 엄마가 이 사람을 안다면 당장 허락해 주실 겁니다. 저는 이 사람이 완벽하고 아주 품위 있는 여자라고 확신합니다. 엄마도 사랑하게 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이 여자 없이는 살지 못할 겁니다. 엄마의 답장을 애타게 기다리며 사랑하는 엄마, 제 온 마음을 담은 입맞춤을 보냅니다. 아들, 폴 드 라마르 자작. 잔느는 망연자실했다. 편지를 무릎에 얹은 채 꼼짝 못하고 아들을 끊임없이 붙잡아두고 늙고 절망한 여자가 아들을 품에 안고 싶은 마음에 더는 버티지 못하고 마음이 약해져서 모든 걸 허락해 줄 시간만 기다리며 단 한 번도 아들이 오게 놔두지 않는 그 여자의 계략을 짐작했다. 그 여자에 대한 폴의 끈질긴 애정이 초래한 극심한 고통이 그녀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그녀는 거듭 말했다. 그의 나를 사랑하지 않아. 그의 나를 사랑하지 않아. 로잘리가 들어왔다. 잔느가 우물쭈물 말했다. 그 애가 이젠 그 여자랑 결혼하겠대. 환희가 펄쩍 뛰며 말했다. 오 마님, 그건 허락하지 않으실 거죠? 폴 도련님이 그런 길거리 여자를 거둘 건 아니죠? 낙심해 있던 잔느가 버럭 화를 내며 대답했다. 그건 절대 안 될 일이지. 그 애가 안 오겠다면 내가 가서 만나겠어. 우리 둘 중 누가 이길지 볼 거야. 그녀는 당장 폴에게 편지를 써서 자신이 가겠다고, 그리고 그 매춘부가 사는 집이 아닌 다른 곳에서 그를 만나겠다고 알렸다. 그리고는 답장을 기다리며 짐을 꾸렸다. 로잘리는 낡은 여행 가방에 여주인의 속옷과 의복을 채우기 시작했다. 그런데 오래된 시골 드레스를 개다가 그녀가 외쳤다. 마님, 걸치실 게 하나도 없네요. 이런 모습으로 가시게 할 수는 없지요. 모두가 흉복했어요. 파리 기부인들이 마님을 하녀처럼 쳐다볼 겁니다. 잔느는 하녀가 하는 대로 따랐다. 두 여자는 함께 고데르빌로 가서 초록색 체크무늬 천을 골랐고 마을 양장점에 맡겼다. 그런 다음 정보를 얻기 위해 매년 보름씩 파리로 여행하는 공정인 루셀 씨를 찾아갔다. 잔느가 파리에 가본 지가 28년이나 되었기 때문이다. 그는 마차를 피하는 법에 대해 많은 조언을 했고 돈을 옷안 주머니에 넣어 꿰매고 꼭 필요한 정도만 주머니에 가지고 있으라고 말했다. 그리고 값이 비싸지 않은 식당에 대해서도 오랫도록 얘기했고 그중 여자들이 많이 드나드는 두세 군데를 지목해 주었다. 그도 묵곤 하는 기차역 근처의 노르망디 호텔도 일러주었다. 자신이 소개해서 왔다고 해도 좋다고 말했다. 어디서나 화제거리가 되고 있는 그 철로는 6년 전부터 파리와 르아브르 구간을 운행하고 있었다. 그러다 슬픔에 사로잡혀 있는 잔느는 나라 전체를 발칵 뒤집은 그 전기기관차를 아직 한 번도 보지 못했다.
그런데 폴은 답장을 보내지 않았다. 그녀는 매일 아침 우편 배달부를 마중하러 길로 나가 일주일을 보름을 기다렸다. 배달부가 오면 다가가서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말랑댁 영감님, 저한테 온 건 없나요? 그러면 남자는 언제나 악천후 때문에 쉰 목소리로 말했다. 이번에도 없네요, 부인. 그 여자가 폴이 답장을 쓰지 못하게 막는 게 틀림없었다. 그래서 잔느는 당장 떠나기로 마음먹었다. 로잘리를 데려가고 싶었지만 하녀는 여행 비용을 아끼려고 따라가길 거부했다. 게다가 그녀는 여주인이 300프랑 이상 가져가는 걸 허용하지 않았다. 더 필요하시면 저한테 편지를 쓰세요. 그럼 공정이 내에 가서 마님께 돈이 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제가 마님께 돈을 더 드리면 폴 도련님이 앗아갈 겁니다. 12월의 어느 날 아침 로잘리가 역까지 여주인을 배웅하기로 하고 두 여자는 역으로 태워주려고 온 드니 로코코 마차에 올랐다. 그들은 먼저 기차표 가격을 알아보았고 모든 걸 지불하고 짐 가방을 등록한 뒤 기차라는 기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려고 애쓰며 철로 앞에서 기다렸다. 두 여자는 그 신기한 일에 정신이 팔린 나머지 더는 여행의 슬픈 이유를 생각하지 못했다. 마침내 멀리서 기적 소리가 들려 고개를 돌려보니 시커먼 기계가 점점 다가오면서 커지는 것이 보였다. 기계는 무시무시한 소리를 내며 도착했고 바퀴 달린 작은 집들을 길게 달고 두 여자 앞을 지나갔다. 영무원이 문을 열었고 잔느는 울면서 로잘리를 끌어안고는 그 열차칸 중 하나에 올랐다. 로잘리가 다급히 외쳤다. 다녀오세요 마님. 여행 잘 하시고 곧 뵐게요. 잘 있어 로잘리. 기적 소리가 다시 울렸고 줄줄이 이어진 차량은 처음엔 천천히 달리기 시작하더니 점차 빨라졌고 이내 무수한 속도로 달렸다. 잔느가 탄 열차 칸에는 신사 2명이 양쪽 구석에 등을 기대고 앉아 자고 있었다. 그녀는 기차의 속도에 질겁한 채 들판이 나무가 농가가 마을이 지나가는 걸 바라보며 새로운 삶에 휩쓸린 채 평온했던 젊은 시절과 단조로운 삶의 세상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에 실려가는 느낌을 받았다. 어둠이 내릴 무렵 기차는 파리로 들어섰다. 한 짐꾼이 잔느의 가방을 들었다. 혼잡한 군중 속을 지나는데 능숙지 못한 그녀는 사람들에게 떠밀려 짐꾼을 놓칠까 겁이 나서 남자 뒤에서 거의 달리다시피 했다. 호텔로 들어선 그녀는 서둘러 말했다. 루셀 씨의 추천으로 왔어요. 근엄한 표정의 육중한 여주인이 책상에 앉은 채 물었다. 루셀 씨가 누구죠? 잔느는 당황해서 다시 말했다. 매년 이곳에 묵는 고데르빌의 공정인이에요. 뚱뚱한 여자가 말했다. 그런가 보죠. 저는 그분을 모릅니다. 방을 원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호텔 짐꾼이 그녀의 짐을 들고 앞장서서 계단을 올랐다. 그녀는 심장이 조여오는 느낌이었다. 작은 탁자에 앉아서 닭날개 하나와 수프를 올려달라고 청했다. 새벽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했던 것이다. 그녀는 희미한 촛불 아래에서 쓸쓸하게 먹었다. 온갖 상념에 잠겨 신혼여행에서 돌아오면서 이 도시에 들렀던 일, 파리에 체류하는 동안 진류행이 처음 난폭한 성격을 드러냈던 일을 떠올렸다. 그때만 해도 그녀는 젊었고 자신감이 넘쳐서며 용감했다. 이제는 늙고 부자연스럽고 끝까지 말아서 아무것도 아닌 일에 주눅 들고 당황했다. 식사를 끝낸 그녀는 창가로 가서 사람들이 가득한 거리를 바라보았다. 밖으로 나가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다. 분명히 길을 잃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는 자리에 누워 불을 껐다. 그런데 소음과 낯선 도시가 주는 이질감과 여행으로 인한 동료 때문에 잠이 오지 않았다. 시간이 흘러갔다. 바깥의 소음은 차츰 잦아들었지만 대도시의 불완전한 휴식 상태 때문에 신경이 들떠서 여전히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녀는 인간, 짐승, 식물, 할 것 없이 모든 걸 마비시켜버리는 전원의 고요하고 깊은 잠에 길들어 있었다. 지금은 주변에서 알 수 없는 소요가 느껴졌다. 그의 지각할 수 없는 목소리들이 마치 호텔 벽 속으로 스며든 것처럼 그녀에게 전해졌다. 이따금 마룻바닥이 삐걱거리는 소리, 문이 닫히는 소리, 딸랑거리는 벨 소리가 들렸다. 새벽 2시쯤 그녀가 막 잠이 들려는 순간에 벼랑간 옆방에서 웬 여자가 비명을 질렀다. 잔느는 벌떡 일어나 침대에 앉았다. 남자의 웃음소리도 들리는 것 같았다. 날이 밝아올수록 폴에 대한 생각이 엄습해왔다. 그녀는 동이 트자마자 옷을 입었다. 폴은 시테섬의 소바주 길에 살고 있었다. 전략하라는 로잘리의 권고를 따르기 위해 그녀는 걸어서 가기로 했다. 날씨는 화창했다. 차가운 공기가 살을 파고들었다. 바쁜 사람들이 인도 위에서 달리다시피 걷고 있었다. 그녀는 가능한 한 빨리 걸었다.
누군가 일러준 길 하나를 따라가다가 길 끝에서 오른쪽으로 꺾었고 다시 왼쪽으로 꺾었다. 그리고 광장에 이르면 다시 물어봐야 했다. 그런데 광장이 나오지 않아서 웬 빵집 주인에게 물었는데 빵집 주인은 다른 길을 가르쳐 주었다. 그녀는 다시 출발했고 길을 잃고 헤매다가 또 다른 안내를 따라가는데 완전히 길을 잃고 말았다. 이제 그녀는 정신없이 거의 발길 닿는 대로 걸었다. 마차꾼을 불러야겠다고 마음먹는데 센 강이 보였다. 그래서 강변을 따라 걸었다. 1시간가량 걷고 나서 그녀는 소바주 길로 접어들었다. 어두컴컴한 좁은 골목이었다. 그녀는 폴이 사는 집 문 앞에 멈춰섰는데 가슴이 벅차서 한 발짝도 더 내딛지 못했다. 풀레가 저 집에 살고 있다. 무릎과 손이 떨려왔다. 마침내 그녀는 건물로 들어서서 복도를 따라갔고 수의실이 보이자 돈을 한 푼 내밀며 물었다. 폴드 라마르시에게 어머니의 친구인 노 부인이 밑에서 기다린다고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수의가 대답했다. 그분은 여기 살지 않습니다, 부인. 극심한 오한이 온몸을 훑고 지났다. 그녀는 더듬더듬 물었다. 아, 그럼 지금은 어디에 살죠? 저야 모르죠. 그녀는 망연자실해서 쓰러질 것만 같아 아무 말도 못하고 한동안 가만히 있었다. 마침내 안간힘을 써서 정신을 차리고 물었다. 언제 떠났습니까? 남자는 많은 것을 알려주었다. 보름쯤 됐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느 날 저녁 훌쩍 떠나더니 돌아오지 않았어요. 이 동네 사방에 빚을 졌어요. 그러니 주소를 남기지 않은 걸 이해하시겠죠? 잔느는 누군가 그녀에게 총이라도 쏜 것처럼 눈앞에서 번쩍이는 섬광을 큰 불꽃을 보았다. 한 가지 집요한 생각이 그녀를 지탱해서 겉으로는 태연한 척 서있게 해주었다. 그녀는 풀레에 대해 알고 싶었고 아들을 되찾고 싶었다. 가면서 아무 말도 안 하던가요? 전혀 안 했죠. 그 사람들은 돈을 지불하지 않으려고 도망친 겁니다. 그렇지만 누구를 쉽게 편지라도 찾으러 보내겠죠. 제가 편지를 내줄 리 없지요. 더구나 그 사람들에게 오는 편지라 1년에 10통도 되지 않아요. 떠나기 이틀 전에 내가 한 통 올려다 주었지요. 분명히 그녀의 편지였을 것이다. 그녀가 황급히 말했다. 실은 제가 그 아이의 어미입니다. 그 아이를 찾으러 왔어요. 여기 10프랑을 드릴 테니 혹시 무슨 소식이나 그에 대해 알게 되시면 르아브르 길에 있는 노르망디 호텔로 제게 좀 가져다 주세요. 후사하겠습니다. 그러곤 도망치듯 그 자리를 떠났다. 그녀는 어디로 갈지 생각지도 않고 다시 걸었다. 중요한 일로 바쁜 사람처럼 걸음을 재촉했다. 벽을 따라가다가 짐을 든 사람들과 부딪히기도 하고 마차가 오는 걸 보지 않고 길을 건너다가 마부들에게 욕설을 듣기도 했다. 주의하지 않아 인도의 계단에 걸려 비틀거리기도 했다. 그녀는 정신없이 앞으로 내달렸다. 정신을 차려보니 그녀는 어느 공원에 와 있었는데 너무 피곤해서 벤치에 앉았다. 보아하니 그녀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울면서 꽤 오랫동안 그곳에 머무른 모양이었다. 행인들이 멈춰 서서 그녀를 쳐다보곤 했다. 그러다 몹시 추운 느낌이 들었다. 그래서 일어나서 다시 떠났다. 너무 지치고 기운이 없어 다리가 가까스로 몸을 지탱했다. 수프라도 먹으러 식당에 들어가고 싶었지만 자신의 슬픔이 드러날 것만 같아 부끄럽고 두렵고 창피해서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다. 다시 한번 식당 문 앞에 멈춰 서서 안을 들여다보고 식탁에 앉은 사람들이 먹는 걸 보다가 주눅 들어서 도망치며 생각했다. 다음 식당에 들어갈 거야. 그러나 다음 식당에도 들어가지 못했다. 결국 그녀는 빵집에서 달 모양의 작은 빵 하나를 사서 그러며 먹기 시작했다. 목이 몹시 말랐지만 어디서 물을 마실 수 있는지 알지 못해서 그냥 참았다. 궁룡 통로를 지나자 아치로 둘러싸인 또 다른 공원이 나왔다. 그제야 그녀는 팔레 루아야를 알아보았다. 햇살 아래 걷다 보니 몸이 좀 더워져서 그녀는 다시 1~2시간 앉아 있었다. 한 무리의 사람들이 들어왔다. 이야기하며 웃고 인사를 나누는 우아한 사람들. 여자들은 아름답고 남자들은 부유한 오직 치장과 기쁨을 위해 사는 행복한 사람들이었다. 잔느는 그 빛나는 무리 틈에 끼어 있다는데 질급해서 달아나려고 일어섰다. 그런데 이런 장소에서 포를 만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불쑥 들었다. 그래서 공손하고 빠른 걸음으로 공원 이쪽 끝에서 저쪽 끝으로 오가며 얼굴들을 살폈다. 사람들이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고 웃으며 그녀에게 손가락질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녀는 그걸 알아차리고 달아났다. 로잘리가 천을 고르고 고데르빌 양장점에서 자신의 지시대로 맞춘 초록색 체크무늬 드레스와 자신의 행색을 비웃는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이젠 행인들에게 길을 물을 용기조차 나지 않았다. 닥치는 대로 걷다가 마침내 호텔을 찾아냈다.
나머지 시간은 침대 발치에 놓인 의자에 앉아 꼼짝 않고 보냈다. 그리고 전날처럼 수프와 약간의 고기로 저녁 식사를 했다. 그리고는 습관에 따라 모든 동작을 기계적으로 행하고 잠자리에 들었다. 이튿날 그녀는 경찰서로 가서 아들을 찾아달라고 했다. 그들은 아무것도 약속할 수는 없지만 알아보겠다고 했다. 그래서 그녀는 아들을 만날 희망을 품고 거리를 쏘다녔다. 인적 없는 들판 한가운데보다 더 그 바쁜 군중 속에서 더 외롭고 더 절망적이며 더 비참한 느낌이 들었다. 저녁에 호텔로 돌아왔을 때 웬 남자가 와서 폴 씨 대신 그녀를 찾았으며 다음날 다시 오기로 했다는 말을 들었다. 심장에서 피가 솟구치는 바람에 그녀는 밤새 눈을 붙이지 못했다. 그 애였을까? 호텔 사람이 말해준 생김새로는 그 애 같진 않았지만 그래도 틀림없이 아들일 것만 같았다. 아침 9시쯤 누군가 그녀의 방문을 두드렸다. 그녀는 두 팔 벌리고 달려갈 태세로 외쳤다. 들어오세요. 웬 낯선 남자가 들어섰다. 남자가 방에서 미안하다며 사과하고 용건을 설명하고 폴이 진 빚을 받으러 왔다고 설명하는 동안 그녀는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상대에게 드러내고 싶지 않아 눈가로 흘러내리는 눈물을 손가락 끝으로 훔쳤다. 그 사람은 소바주 길의 수위를 통해 그녀가 온 걸 알았다. 정년을 만날 수 없었기에 어머니에게 호소하러 온 것이다. 그가 종이 쪽지 하나를 내밀었고 그녀는 아무 생각 없이 그걸 받았다. 90프랑이라는 숫자를 읽고 그 돈을 지불했다. 이날 그녀는 외출하지 않았다. 다음 날엔 다른 빚쟁이들이 나타났다. 그녀는 20프랑만 남기고 가진 돈을 몽땅 주었다. 그리고 로잘리에게 편지를 써서 자신이 처한 상황을 알렸다. 그녀는 하녀의 답장을 기다리며 무엇을 할지도 모르고 끝없는 시간을, 울적한 시간을 어디서 보내야 할지도 모르고 다정한 말 한마디 나눌 사람도 없고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아는 사람도 없어 그저 며칠을 헤매고 다녔다. 이제는 어서 이 도시를 떠나 고적한 도로변에 자리한 자신의 작은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욕구에 사로잡힌 채 닥치는 대로 걸었다. 며칠 전만 해도 슬픔에 짓눌려 그곳에서 살지 못할 것 같았는데 이제는 오히려 자신의 울적한 습관이 뿌리를 내린 그곳이 아니고는 어디에도 살 수 없을 것처럼 느껴졌다. 마침내 어느 날 저녁 그녀는 편지 한 통과 200프랑을 받았다. 로잘리는 이렇게 썼다. 잔느 마님, 어서 돌아오세요. 더 이상은 아무것도 보내드릴 수가 없어요. 폴 도련님은 소식이 오면 제가 찾으러 가겠습니다. 마님의 하녀가 인사 올립니다. 로잘리. 눈이 내리고 몹시 추운 어느 날 아침 잠느는 바트빌로 다시 떠났다. 참 비참하게 되네요. 참 마음이 많이 무겁네요. 드디어 마지막 장입니다. 14. 그 후로 그녀는 더는 바깥 출입도 하지 않고 움직이지도 않았다.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일어나 창밖의 날씨를 보았고 아래층으로 내려와 거실 불 앞에 앉았다. 그녀는 온종일 그 자리에서 꼼짝 않고 불만 응시한 채 비통한 상념에 빠져 줄지어 떠오르는 근심을 따라갔다. 조금씩 어둠이 방을 잠식해도 그녀는 불에 장작을 넣을 때 말고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럴 때면 로잘리가 등잔을 가져와서 외쳤다. 자, 잔느마님 움직이셔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오늘 저녁에도 시장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녀는 머리를 떠나지 않는 강박적인 생각들에 자주 쫓겼고 하찮은 일들이지만 그녀의 병든 머릿속에서는 극도로 중요성을 띠는 사소한 걱정거리에 시달렸다. 그녀는 과거 속에 아주 오래된 과거 속에 파묻혀 살았는데 특히 어린 시절과 코르시카로 떠난 신혼여행 시절에 사로잡혀 지냈다. 오래전에 잊힌 그 섬의 풍경들이 문득 그녀 눈앞 벽난로의 불꽃 속에 떠올랐다. 온갖 세세한 사실들, 자질구레한 일들, 그곳에서 만난 모든 얼굴들이 떠올랐다. 안내인 장 라볼리의 얼굴이 그녀를 따라다녔다. 때로는 그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그리고 폴이 어렸던 달콤한 시절도 생각했는데 아들이 상추 모종을 옮겨 심기 위해서 리종 이모와 둘이서 기름진 땅에 무릎을 꿇고 앉아 아이의 마음에 들기 위해 누가 더 솜씨 좋게 모종을 뿌리 내리게 해서 잘 자라게 하나 경쟁하며 정성을 다하던 시절을 생각했다. 그럴 때 그녀의 입술은 마치 아들에게 말하듯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풀래, 나의 풀래. 그러면 몽상은 그 말에 머물고 그녀는 때로 몇 시간이나 손가락을 뻗어 허공에 대고 그 이름을 이루는 글자를 쓰려고 애썼다. 그녀는 난로불 앞에서 천천히 그 글자를 그렸고 마치 눈에 보이는지 잘못 썼다고 생각하고 피로로 떨리는 팔을 뻗어 P자를 다시 썼고
이름을 끝까지 쓰려고 했었다. 그렇게 이름을 다 쓰고 나면 다시 시작했다. 결국 더 이상 할 수 없는 지경이 되면 모든 걸 뒤섞고 미칠 듯이 화를 내며 다른 말들을 만들어냈다. 그녀는 고독한 사람들이 겪는 온갖 강박증에 시달렸다.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자리가 바뀌면 버럭 화를 냈다. 로달리는 자주 그녀를 도로로 데리고 나가 걷게 했다. 하지만 20분만 걷고 나면 그녀는 선언했다. 더는 못 걷겠어. 그러곤 도랑가에 앉아버렸다. 곧 어떤 움직임도 지겨워져서 그녀는 가능한 한 늦게까지 침대에 머물렀다. 어린 시절부터 그녀에게 변함없이 끈질기게 남아있는 습관이 하나 있었는데 카페 오레를 마시고 나면 곧장 자리에서 일어나는 습관이었다. 게다가 그녀는 이 음료에 지나칠 정도로 집착했다. 그래서 카페 오레를 못 마시는 것이 그녀에겐 그 어떤 결핍보다 괴로운 일터였다. 그녀는 매일 아침 그 육감적인 조바심을 보이며 로잘리가 오기를 기다렸다. 카페 오레가 가득한 잔이 침대 옆 탁자에 놓이자마자 그녀는 일어나 앉아 조금 탐욕스럽다 싶을 정도로 빨리 잔을 비웠다. 그러곤 시트를 걷어치우고 옷을 입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제는 점점 잔을 내려놓고도 얼마간 몽상하는 버릇이 들더니 다시 침대에 눕곤 했다. 그러곤 점점 더 그 게으름을 연장해서 급기야 로잘리가 다시 와서 화를 내며 거의 강제로 옷을 입혀줄 지경이 되었다. 그녀는 이제 의지라고는 없어 보였다. 하녀가 조언을 구하거나 질문을 던지고 의견을 물을 때마다 그녀는 대답했다.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렴. 그녀는 불운이 악착스레 자신을 쫓아다닌다고 생각해서 동양인처럼 운명론자가 되었다. 자신의 꿈이 사라지고 희망이 무너지는 걸 보는데 익숙해져 더 이상 아무것도 시도할 용기를 내지 못하게 되었고 언제나 나쁜 길로 접어들 테고 일이 나쁘게 돌아가리라 믿고서 가장 단순한 일을 하려 해도 며칠씩이나 망설였다. 그녀는 수시로 되뇌었다. 살면서 나는 운이 없었어. 그러면 로잘리는 외쳤다. 마님께서 빵을 넣기 위해 일을 하셔야 했다면 날품팔이를 하러 가기 위해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셔야 했다면 무슨 소리를 하실 겁니까? 그렇게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너무 늙어 일을 못하게 되면 비참하게 죽어간다고요. 잔느가 대답했다. 나는 혼자인데 아들마저 나를 버렸다는 걸 생각해봐. 그러면 로잘리는 격렬하게 화를 냈다. 그게 무슨 문제랍니까? 군대에 가는 자식들도 있어요. 미국으로 가서 사는 자식들도 있고요. 로잘리에게 미국은 사람들이 돈을 벌러 가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그런 막연한 나라를 의미했다. 로잘리가 계속 말했다. 언제나 헤어져야 할 때가 있는 법이죠. 늙은 사람들과 젊은 사람들이 계속 함께 살 수는 없어요. 그녀는 사나운 말투로 결론지었다. 행여 아드님이 죽기라도 하면 뭐라 하실 겁니까? 자네는 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초봄이 되어 대기가 누그러지자 그녀는 원기를 조금 회복했다. 그러나 그녀는 회복된 기력을 점점 더 어두운 생각에 몰두하는 데 썼다. 어느 날 아침 무언가를 찾으려고 다락에 올라간 그녀는 우연히 옛날 달력이 가득 담긴 상자를 열었다. 시골 사람들의 흔한 습관대로 간직해 둔 것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 세월 자체를 되찾은 것처럼 보였다. 그래서 그 네모난 종이 더미 앞에서 혼란스럽고 묘한 감격에 젖었다. 잔느는 그것을 들고 아래층 거실로 가져왔다. 거기엔 크고 작은 온갖 크기의 달력이 있었다. 그녀는 그것을 탁자 위에 연도별로 배열하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페플로 가져온 첫 번째 달력을 발견했다. 그녀는 수도원에서 나온 다음날 아침 루앙에서 출발하면서 자신이 날짜들을 지운 흔적이 있는 그 달력을 오래도록 응시했다. 그러곤 울었다. 느릿느릿 서글픈 눈물을 눈앞 탁자 위에 펼쳐진 자신의 가련한 삶을 마주한 늙은 여자의 가련한 눈물을 흘렸다. 한 가지 생각이 그녀의 머릿속에 떠오르더니 무섭도록 지속적이고 집요한 강박관념으로 변했다. 그녀는 과거에 자신이 해온 일을 거의 하루하루 되찾고 싶었다. 그래서 벽에 장식 융단 위에 그 누렇게 변한 달력을 하나씩 걸었고 이 달력 혹은 저 달력 앞에서 이런 생각을 하며 몇 시간씩 보냈다. 이달엔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났지? 그녀는 자기 삶에서 기억할 만한 날짜들에 줄을 그어두었는데 그래서 중요한 사건에 앞서거나 뒤이은 모든 자질구레한 사실들을 하나씩 재구성하고 한데 모으고 서로 결부시켜 때로는 한 달 전체를 온전히 되살리기도 했다. 집요한 관심을 기울여 기억하려고 노력하고 의지를 집중해서 페풀에서 산 첫 두에는 거의 고스란히 복원해냈다. 그녀 삶의 먼 기억들은 이상하리만큼 쉽게 부각되어 떠올랐다. 그러나 그 다음 해들은 안개 속에서 길을 잃고 뒤섞이고 포개지는 것 같았다.
그녀는 종종 달력을 향해 머리를 기울이고 정신을 옛날에 집중한 채 무한히 머물렀지만 떠올리려는 기억을 그 달력에서 되찾을 수 있는 건지조차 기억에 내지 못했다. 그녀는 십자가의 길을 그린 판화처럼 이미 끝난 날들이 실린 달력 그림들에 둘러싸여 그 실에서 이 그림 저 그림 사이를 오갔다. 그러다 갑자기 한 그림 앞에 의자를 갖다 놓고 기억을 찾느라 몰두한 채 그걸 바라보면 밤이 내릴 때까지 꼼짝 않고 머물렀다. 그러던 중 돌연 태양의 열기에 온갖 수액이 깨어나고 밭에 수확물이 자라기 시작하고 나무가 푸르러지고 마당의 사과나무들이 분홍빛 공처럼 꽃을 피워 들판이 향기로워지자 잔느의 마음에도 큰 술렁임이 일었다. 그녀는 더 이상 한자리에 있지 못했다. 왔다 갔다 서성였고 하루에 20번도 더 밖으로 나갔다 들어왔으며 때로는 그리움의 열기에 들떠서 농가를 따라가며 멀리까지 배회했다. 풀숲에 웅크린 데이지, 나무 잎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 수레바퀴 자국이 만든 웅덩이에 비친 푸른 하늘을 보면 젊은 시절 들판에서 꿈을 꿀 때 느꼈던 감동의 메아리처럼 아득한 감정이 되살아나면서 마음이 설레고 뭉클해지고 동요했다. 미래를 기다리던 시절 그녀는 이런 푸근한 날들의 홍곤한 취기와 감미로움을 음미했고 똑같은 동요에 전율했었다. 미래가 닫혀버린 지금에 와서 그녀는 그 모든 것을 되찾았고 마음속으로 다시 만끽 했다. 그러나 동시에 그 때문에 괴로웠다. 깨어난 세상의 영원한 기쁨이 그녀의 메마른 살갗 속에, 식어버린 피 속에, 짓눌린 영혼 속에 스며들면서 이제는 미약하고 고통스러운 매혹밖에 안기지 못하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녀 주변의 곳곳이 어딘지 조금씩 변한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그녀의 청춘기 때보다 태양은 조금 덜 뜨겁고 하늘은 조금 덜 파랗고 풀은 덜 푸르며 꽃은 훨씬 창백하고 덜 향기로워서 예전처럼 완전한 취기를 안기지 못했다. 그래도 어떤 날에는 삶의 행복이 마음속에 파고들어 그녀는 다시 몽상하고 희망하고 기대하기 시작했다. 운명이 제 아무리 가혹해도 화창한 날에는 언제나 희망을 품어볼 수 있는 것 아닌가? 달뜬 영혼이 채찍질이라도 하는지 그녀는 몇 시간이고 앞으로 걸어갔다. 이따금 갑자기 멈춰서서 길가에 앉아 슬픈 생각에 잠기기도 했다. 왜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사랑받지 못했을까? 왜 평온한 삶의 단순한 행복조차 누리지 못했을까? 때로는 자신이 늙었으며 앞으로 음산하고 고독한 몇 년의 세월 외에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으며 자신의 길을 모두 걸었다는 사실을 잠깐 잊곤 했다. 그럴 때면 그녀는 그 옛날 16살 때처럼 마음에 드는 달콤한 계획을 세웠다. 매혹적인 미래의 조각들을 맞춰보았다. 그러다 냉혹한 현실 감각이 덮쳐오면 마치 무거운 물건이 떨어져 허리라도 부러진 듯 욱신거리는 몸으로 일어섰다. 그럴 땐 집으로 돌아오는 길을 더 천천히 걸으며 중얼거렸다. 오, 미친 늙은이, 미친 늙은이. 로잘리는 수시로 그녀에게 말했다. 제발 가만히 계세요. 마님, 왜 그렇게 돌아다니세요? 그러면 잔녀는 슬프게 대답했다. 어찌겠니? 내가 꼭 죽기 전의 마사크를 꼴인걸. 어느 날 아침 한이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그녀의 방에 들어와서 탁자에 카페오레 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얼른 드세요. 더니가 문 앞에 와서 마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볼 일이 있어 퍼플에 갈 거예요. 잔느는 너무 들떠서 기절할 것만 같았다. 사랑하는 집을 다시 볼 생각에 겁도 나고 아득해져서 몸을 떨며 옷을 입었다. 눈부신 하늘이 세상 위로 펼쳐졌다. 조랑말도 신이 나서 이따금 속도 내어 달렸다. 에투박 마을로 들어서자 잔느는 가슴이 너무 두근거려 숨쉬기가 힘들 정도였다. 울타리 벽돌 기둥이 보이자 마음을 발칵 뒤집는 무언가를 대하듯 자신도 모르게 나지막이 두세 번 내뱉었다. 오, 오, 오. 그들은 마차를 구이하러 집에 세웠다. 로잘리와 아들이 볼일을 보는 동안 농부들이 잔느에게 성을 둘러보게 해주었는데 주인들이 없었기에 열쇠를 내준 것이다. 그녀는 혼자 가서 바다 쪽의 오래된 저택 앞에 이르자 멈춰 서서 바라보았다. 외관은 변한 게 없었다. 이날 드넓은 회색 건물은 빛바랜 담장에 태양의 미소를 드리우고 있었다. 덧창은 모두 닫혀 있었다. 죽은 가지 하나가 떨어져 옷을 스치자 그녀는 눈을 들었다. 플라테너스에서 떨어진 가지였다. 그녀는 껍질이 희고 매끈한 그 거목에 다가가서 짐승에게 하듯 손으로 쓰다듬었다. 풀밭에서 썩은 나무 조각 하나가 발에 걸렸다. 그녀가 가족들과 함께 그토록 자주 앉았던 벤치, 진리행이 처음 그곳을 방문한 날 놓았던 벤치에서 남은 마지막 조각이었다. 잔느는 이중으로 된 현관문으로 다가갔고 문을 여는데 애를 먹었다.
무국보 녹슨 열쇠가 잘 돌아가지 않았다. 마침내 용수철이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더니 자물쇠가 돌아갔다. 문짝도 말을 듣지 않아 세게 밀어야 열렸다. 잔느는 곧장 거의 달리다시피 자기 침실로 올라갔다. 밝은 색벽지가 발라져 알아보기 힘들었다. 그러나 창문을 열고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수평선과 숲, 느릅나무와 황야, 저 멀리 꼼짝 않는 것처럼 보이는 거무단 돛담배들이 떠있는 바다를 보며 그녀는 뼛속들이 감동에 젖어 그대로 머물렀다. 얼마 후 그녀는 빈 저택을 돌아보았다. 담장에서 익숙한 얼룩들을 보았다. 그리고 작은 구멍 앞에 멈췄었다. 남작이 그곳을 지날 때마다 젊은 시절을 추억하며 벽에 대고 지팡이로 금술 연습을 하느라 뚫린 구멍이었다. 어머니의 방에서는 문 뒤쪽 침대 근처 어두컴컴한 구석에 꽂혀있는 가느다란 황금 머리핀 하나를 발견했다. 그녀가 오래전에 꽂아둔 것인데 그 후 몇 년 동안 찾았다. 아무도 그걸 발견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녀는 값을 매길 수 없이 소중한 유물로 여기고 그것에 입맞추었다. 잔느는 사방을 돌아다니며 벽지를 바꾸지 않은 방에서 거의 눈에 보이지 않는 흔적들을 찾고 알아보았으며 청과 대리석의 무늬에서 세월로 더럽혀진 천장의 얼룩에서 상상력의 빌미를 제공하는 이상한 형상들을 다시 보았다. 그녀는 정적에 잠긴 거대한 성을 묘지를 돌아보듯이 홀로 숨죽인 걸음으로 걸어다녔다. 자신의 온 삶이 거기 잠들어 있었다. 그 실로 내려갔다. 덧문들이 닫혀 있어 어두워서 한참 지나서야 사물을 식별할 수 있었다. 눈이 어둠에 익숙해지자 그녀는 새들이 노니는 키 큰 장식 융단을 처음 알아보았다. 안락의자 2개가 방금 누가 앉았다 떠난 것처럼 그대로 벽난로 앞에 남아있었다. 모든 존재가 고유의 냄새를 지녔듯이 그 방의 냄새, 그 방이 늘 간직해온 냄새, 낡은 거처의 모호하고 감미로운 냄새, 흐릿하지만 분명히 알아볼 수 있는 냄새가 잔네에게 스며들어 추억들을 감싸고 그녀의 기억을 취기에 빠뜨렸다. 그녀는 2 의자를 뚫어지라 응시하며 그 과거의 숨결을 들이마시고 숨을 헐떡였다. 그러다 갑자기 강박적인 생각이 불러일으킨 갑작스러운 환각 속에서 그녀는 예전에 자주 보았듯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불가에서 발을 쬐고 있는 모습을 본 것만 같았다. 아니, 보았다. 그녀는 질겁에서 뒷걸음질을 치다가 문 모서리에 등을 부딪혔는데 넘어지지 않으려고 문에 기댄 채 눈은 여전히 안락의자를 바라보았다. 환영은 사라지고 없었다. 그녀는 얼마간 넋이 나간 채 머물렀다. 얼마 지나서 서서히 정신이 들자 자신이 미쳐가는 건지 겁이 나서 달아나려 했다. 그러다 그녀의 눈길이 우연히 몸을 기대고 있던 장식 널에 닿았다. 그리고 풀레의 눈금을 보았다. 희미한 눈금 자국이 불규칙한 간격으로 무늬 위를 기어오르고 있었다. 칼로 새긴 숫자는 아들의 나이와 달, 키를 가리키고 있었다. 때로는 조금 더 큰 남작의 글씨였고 때로는 조금 더 작은 그녀의 글씨였으며 때로는 살짝 흔들린 리종 이모의 글씨였다. 마치 옛날의 아들이 키를 제대로 금발을 찰랑이며 작은 이마를 벽에 대고 눈앞에 서 있는 것만 같았다. 남작은 외치곤 했다. 잔느, 6주 만에 1cm나 컸어. 그녀는 사랑의 충동에 사로잡혀 장식 널에 입맞춤을 퍼부었다. 밖에서 그녀를 부르는 소리가 났다. 로잘리의 목소리였다. 잔느 마님, 잔느 마님, 점심 식사를 하려고 마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녀는 정신없이 밖으로 나갔다. 그러곤 사람들이 하는 말을 하나도 알아듣지 못했다. 주는 음식을 먹었고 무슨 말인지 모른 채 사람들의 말을 들었으며 그녀의 건강을 묻는 농부들과 아마 이야기도 나눈 것 같았고 입맞추도록 뺨을 내밀었으며 내미는 뺨에 그녀도 입맞추었고 다시 마차에 올랐다. 나무 사이로 보이던 성의 높은 지붕이 시야에서 사라지자 그녀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통증을 느꼈다. 자기 집에 영원히 작별을 고했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들은 바트빌로 돌아왔다. 그녀가 새 집으로 들어서려는 순간 문 밑에 무언가 하얀 것이 보였다. 집을 비운 사이 우편 배달부가 밀어 넣고 간 편지였다. 폴이 보낸 편지라는 걸 즉각 알아보고 그녀는 불안에 떨며 편지를 펼쳤다. 아들은 이렇게 썼다. 사랑하는 엄마, 제가 더 일찍 편지를 쓰지 못한 건 엄마가 파리로 괜한 여행을 하시게 하고 싶지 않아서였습니다. 제가 바로 엄마를 보러 갈 생각이었으니까요. 지금 저는 큰 불행과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제 아내가 3일 전에 어린 딸을 낳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겐 돈이 한 푼도 없어요.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수위 아주머니가 우선은 젖병으로 키우고 있지만
아이를 잃게 될까 두려워요. 어머니가 맡아 주실 수 없을까요? 저는 정말이지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아이를 유모에게 맡길 돈도 없어요. 바로 답장 주세요. 엄마를 사랑하는 아들 폴. 잔느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로잘리를 부를 힘조차 없었다. 로잘리가 오자 두 여자는 함께 편지를 다시 읽었고 오랫동안 마주보고 말없이 앉아있었다. 마침내 로잘리가 말했다. 제가 가서 아이를 데려오겠어요. 마님, 아이를 그렇게 내버려 둘 수는 없죠. 잔느는 대답했다. 어서 가거라. 두 여자는 다시 입을 다물었고 잠시 후 하녀가 다시 말했다. 얼른 모자를 쓰세요, 마님. 그리고 고데르빌의 공증인에게 갑시다. 그 여자가 죽는다면 폴 도련님이 그 여자와 결혼해야 해요. 나중에 아이를 위해서요. 잔느는 한마디 대답도 못하고 모자를 썼다. 뭐라 말할 수 없는 깊은 기쁨이 그녀 마음에 넘쳐 흘렀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감추고 싶은 사악한 기쁨. 얼굴을 붉히게 만드는 가정스러운 기쁨이었지만 마음속으로 은밀히 향유하게 되는 기쁨이었다. 아들의 정부가 죽어가고 있다니. 공정이는 하녀에게 자세한 지시사항을 일러주었고 그녀는 여러 차례 반복해서 숙지했다. 실수를 범하지 않겠다고 확신한 그녀가 선언하듯 말했다. 아무 걱정 마세요. 이제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로잘리는 그날 밤 당장 파리로 떠났다. 잔느는 아무것도 깊이 생각할 수 없는 혼미한 상태로 이틀을 보냈다. 셋째 날 아침, 그날 저녁 기차로 돌아온다고 알리는 로잘리의 쪽지가 왔다. 그뿐이었다. 3시쯤 그녀는 이웃의 마차를 준비하기 위해서 하녀를 마중하러 베주빌 역으로 갔다. 그녀는 길게 달아나다가 지평선 끝에서 가까워지는 고든 철로를 응시하며 플랫폼에 서 있었다. 이따금 시계를 보았다. 10분만 더, 5분만 더, 2분만 더. 드디어 시간이 되었다. 먼 철로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러다 갑자기 하얀 점이 연기가 보였고 그 아래로 검은 점 하나가 점점 커지며 전속력으로 달려오고 있었다. 거대한 기계는 마침내 걸음을 늦추면서 코를 골며 잔느 앞을 지나갔다. 잔느는 탐욕스레 성강구를 살폈다. 성강구 여러 개가 열렸다. 사람들이 내렸다. 작업복 차림의 농부들, 바구니를 든 촌부들, 늘어진 모자를 쓴 소시민들. 드디어 로잘리가 보였다. 천 보따리 같은 걸 품에 안고 있었다. 그녀는 로잘리를 향해 가고 싶었지만 다리에 힘이 빠져 넘어질까 겁났다. 로잘리가 그녀를 보고 평소처럼 침착한 얼굴로 다가왔다. 그리고 말했다. 안녕하세요, 마님. 제가 이렇게 돌아왔어요. 쉽지는 않았어요. 잔느가 더듬거리며 물었다. 어떻게 되었어? 로잘리가 대답했다. 그 여자는 어젯밤에 죽었어요. 두 사람은 결혼했고요. 여기 아이를 데려왔어요. 그녀가 천에 쌓여 보이지 않는 아이를 내밀었다. 잔느는 무심코 아이를 받았고 두 여자는 역에서 나와 마차에 올랐다. 로잘리가 다시 말했다. 폴 도련님은 장례식이 끝나는 대로 올 겁니다. 내일 같은 시간에요. 믿어봐야죠. 잔느는 중얼거렸다. 폴이? 그러곤 아무 말도 덧붙이지 않았다. 해가 지평선으로 기울며 군데군데 유채꽃의 황금빛과 개 양귀비의 핏빛으로 물든 푸른 들판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다. 생기가 움트고 있는 고요한 대지 위에 무한한 평온이 깃들었다. 농부가 혀를 끌끌 차며 말을 재촉하자 마차는 빠르게 나아갔다. 잔느는 앞쪽 허공을 바라보았다. 로켓처럼 아치를 그리며 날고 있는 제비들의 비상이 하늘을 가르고 있었다. 문득 감미로운 온기가 생명의 열기가 옷 속으로 파고들어 다리에 닿더니 살속까지 파고들었다. 그녀의 무릎 위에서 자고 있는 어린 생명의 온기였다. 그러자 무한한 감동이 밀려왔다. 그녀는 벼랑간 포대기를 열고 아직 보지 못한 아이의 얼굴을 보았다. 그녀 아들의 딸이었다. 이 어린 생명체가 밝은 빛에 놀라 파란 눈을 뜨고 입술을 오물거리자 잔느는 광적으로 아이를 끌어안았고 품에 안고 들어올려 마구 입맞춤을 쏟았다. 로잘리가 기뻐하면서도 퉁명스레 그녀를 말렸다. 자자, 잔느 마님, 그만하세요. 그러다 아이가 울겠어요. 그러고 아마도 자기 생각에 대답하려는 듯 덧붙였다. 보시다시피 인생은 우리가 믿는 것처럼 결코 그리 좋지도 그리 나쁘지도 않답니다. 이렇게 해서 끝나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인생은 우리가 믿는 것처럼 결코 그리 좋지도 그리 나쁘지도 않답니다.